뿅! 어서오세요. 오늘은 새로운 재미있는 작품을 가지고 와봤어요. 요즘 날이 너무 덥죠? 완전 여름에는 한여름 같고, 여름이란다. 낮에는 아주 여름 같고, 오늘은 밤이 됐는데도 되게 습하고 덥더라고요. 어제도 밤에 더웠어요. 무려 5월인데, 저는 지금 에어컨을 켠 채로 살고 있어요, 벌써부터. 요즘에는 제가 읽어드리는 작품들이 좀 가벼워진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덜 가벼운 걸로 골라봤어요. 무거운 건 아니고 이것도 라이트한데요. 공포, 동화 이런 걸 떠나서 뭘 가지고 왔냐? 책 제목은 퍼스트 펭귄이고요. 민음사에서 나왔는데요. 이 책은 언젠가 대산 청소년 문학상 수상 작품집이에요. 총 21권째인 것 같고요. 이게 몇 년도 건지는 제가 사진을 찍어놓지를 않았더라고요. 근데 여기에 작품을 냈던 청소년들이 지금쯤은 아마 대학교를 다들 졸업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오늘은 이 중에서 소설 부문 은상을 받았던 잊혀진 초상을 읽어보려고 해요. 글쓴이는 복정고등학교 3학년 민경현이었고요. 시작해볼게요. 오마는 문화의 거리에 널려있는 수많은 화가들 중 하나였다. 자존심만 드높고 실력은 형편없는 허접한 예술가. 오마는 그 사실을 인정하려 들지 않는 대다수의 삼류 화가들 중 하나이기도 했다. 문화의 거리에 하숙집을 잡아놓고 집세를 몇 달씩 밀려놓는 것을 위대한 예술가에게 주어지는 시련으로 생각하는 부류. 자신의 그림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기보다는 사람들의 눈에 문제가 있다며 골방 한 구석에 웅크리고 있는 머리 검은 짐승. 실력 있는 예술가들은 그런 자들에게 눈길조차 주지 않는다. 자기 작품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고군분투할지언정 그들에게 할애할 시간 따윈 쟁여두지 않기 때문이다. 오히려 삼류 예술가들이나 동족 혐오를 일삼으며 남의 그림을 향해 혀를 차는 법이다. 오만이 바로 그런 남자였다. 레오나드, 그 오만한 놈의 신작에 호평을 보내는 놈들은 죄다 장님인 게 분명해. 그놈의 그림에 나오는 여자들은 죄다 천사 같은 외모의 소유자이지만 그건 그 작자가 붙인 작은 시장이라는 제목과 모순된다고. 북적거리는 시장 바닥에 천사들만 한가득 있는 게 말이나 되는 소리야? 천사들은 시장에 안 와. 펑퍼짐한 얼굴의 아줌마들이나 오는 거지. 빵집에서 일하는 여점원 베키는 멋쩍은 미소를 지었다. 문화의 거리에서 빵을 파는 그녀는 하루에도 몇 번씩 오만 같은 이들이 유명한 화가들의 그림을 깔보는 모습을 적나라하게 지켜보곤 했다. 그들은 빵집 점원이 그림 보는 눈도 없는 줄 아는지 신이 나서 떠들어대는 것으로 하루의 일부를 허비했지만 베키는 그들의 치졸한 오만함을 알고 있었다. 정작 레오나드의 앞에선 아무 말도 못할 엉터리 예술가들. 그러나 엉터리 예술가들에게 하루 먹을 빵, 그림을 지울 때 쓸 식빵을 파는 게 그녀의 일이었다. 베키는 적당히 오만의 말에 맞장구를 쳐주며 그의 손에 식빵을 쥐어줬다. 저는 그림에 대해선 잘 모르지만 오만 씨의 말도 어느 정도 일리는 있다고 생각해요. 저도 기회가 된다면 오만 씨의 그림을 보고 싶은데 어디 가면 볼 수 있을까요? 오만은 교묘히 대답을 피하면서 베키에게 동전 몇 개를 건넸다. 제 아무리 삼류화가의 그림이라도 문화의 거리에 위치한 예술의 공원 어딘가에 하나쯤은 걸려있기 마련이었으나 오만의 그림은 공원의 쓰레기통 근처에도 걸려있지 않았다. 늘 입으로만 멋진 그림을 그리고 있을 뿐 문화의 거리에 레오나드의 뒤를 잇는 화가가 재림할 것이라고 떠들면서 실제로 오만이 완성해낸 그림은 지금껏 2장밖에 없었다. 그나마도 하나는 술김에 그린 졸작이었고 다른 하나는 레오나드의 그림을 모작한 것이었으니 공원에 걸리기는커녕 누군가에게 푼돈 받고 팔 수도 없었다. 오만은 삼류 화가들 중에서도 가장 악질적이라는 생각만 하는 화가에 속했다.
뭐, 지금 작업하고 있는 그림이 있으니까 조만간 보여줄 수 있을 거야. 기대하라고. 문화의 거리에 레오나드와 쌍벽을 이루는 화가가 또 한 명 나타날 테니. 그때 뒤에서 킥킥거리는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어떤 되먹지 못한 놈팡이가 또 시비를 걸려고 하나 싶어서 뒤를 돌아보니 푸른 로브를 입은 여인이 오만을 바라보고 있었다. 따뜻한 날씨에 전신을 덮은 푸른 망토가 이상할 법도 하지만 아무도 그녀의 차림새를 이상하게 보지 않았다. 갓난아기를 업은 것 마냥 볼록 튀어나온 등뼈. 실제로 그것이 등뼈인지 혹인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이나 한 가지 확실한 건 그녀가 곱추라는 사실이었다. 게다가 두 눈도 갈색 안대로 가리고 있는 장님이기도 했다. 아침부터 장애인을 보면 그날 하루 재수가 없다는 속설을 믿고 있는 오마는 저도 모르게 눈살을 찌푸렸다. 어차피 상대는 장님이라 자신이 무슨 표정을 짓고 있는지 볼 수 없으리라. 오마는 꼽주 여인의 앞으로 다가가 경멸 섞인 목소리로 톡 쏘아붙였다. 길 막지 말고 비키쇼. 여인은 말없이 옆으로 비켜섰다. 오마는 코끝을 찡그리며 빵집을 나갔다. 그러곤 베키가 보이지 않을 때에야 비로소 바닥에 침을 뱉으며 몸서리를 쳤다. 빌어먹을 아침부터 재수없게. 아니나 다를까 집에 도착하자마자 오마는 석 달치나 밀린 집세를 독촉하는 집주인과 실랑이를 벌여야 했다. 한참을 옥시인각신하다 결국 내일 중으로 돈을 내겠다는 미봉책을 끝으로 오마는 좁디 좁은 단칸방으로 들어갈 수 있었다. 삐걱거리는 방문을 신경질적으로 닫으면서 오만이 이를 갈았다. 이럴 줄 알았어. 망할 꼽주 같으니라고. 오마는 지우개로 쓰려고 가져온 식빵을 거칠게 한 입 베어 물었다. 식빵 부스러기가 바닥에 널브러진 캔버스 위로 떨어졌다. 그는 욕지거리를 내뱉으면서 부스러기를 털어냈다. 부스러기조차 없는 캔버스는 천사의 날개처럼 겨울 지붕에 쌓인 눈송이처럼 깨끗한 흰색이었다. 스케치조차 없는 공허한 캔버스를 바라보던 오만의 목구멍으로 가래 같은 것이 끓기 시작했다. 바보가 아닌 이상해야 자신이 형편없는 화가라는 것쯤은 알고 있었다. 너무나도 형편없어서 빵집 점원한테 허세나 부리는 몹쓸 종자라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자신만은 자기를 사랑해줘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렇게 자위하면서 오마는 침대 위로 몸을 던졌다. 언제나 그런 식이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오마는 힘겹게 눈을 떴다. 깨진 창문 새로 들어오는 바람소리나 아래층 집주인의 딸이 연주하고 있는 바이올린 소리 때문만은 아니었다. 분명 침대에서 몇 발짝이면 다다를 낡은 문짝이 소리를 내고 있었다. 단순한 노크 소리지만 유독 오만에게는 평범하게 들리지 않는 소리였다. 집주인과는 얘기가 끝났으니 이제 문화의 거리에서 오만을 찾아올 사람은 그 어디에도 없었다. 게다가 창밖은 싸늘한 달 한 덩어리만 구슬프게 떠있을 정도로 어두워진 상태였다. 오만의 입에서 떨리는 목소리가 조심스레 튀어나왔다. 누구요? 대답은 들려오지 않았다. 대신 노크 소리만 한층 거세졌다. 열어주지 않았다간 밤새도록 두드릴 기세였다. 오만은 슬슬 두려움 대신 짜증이 나서 침대에서 몸을 일으켰다. 성큼성큼 묵직한 걸음으로 문 앞으로 다가간 오만이 사나운 야수처럼 문고리를 획 잡아당겼다. 낡은 문이 끼익 하고 울었다. 어떤 놈이 이 밤중에? 뭐요 당신? 돌멩이가 잔잔한 호수에 떨어진 양 오만의 눈동자에 파문이 일었다. 집주인밖에 찾아오지 않는 외로운 문 앞에는 푸른 로브를 입은 꼽주이자 장님인 여인이 서 있었다. 밀랍인형처럼 핏기 하나 없는 여인의 두 뺨이 달처럼 차가워 보였다. 그녀는 오만의 눈을 정확히 마주한 채 입을 뗐다.
두 눈을 가린 안대 너머로 음산한 시선이 흘러나오는 것 같아 오만의 등줄기에 소름이 돋았다. 들어가도 될까요? 차분하고도 아름다운 미성에 오만은 미간을 움찔거리며 저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였다. 여인은 부드러운 걸음걸이로 오만을 지나쳐 방 한가운데로 걸어 들어갔다. 걸음을 멈춘 그녀의 발치엔 텅 빈 캔버스가 오독하니 놓여 있었다. 우연인지 필연인지 여인의 시선은 얄궂게도 바닥에 놓인 캔버스를 향해 있었다. 그녀는 천천히 안대를 풀고 오만을 바라봤다. 순간 오만은 숨 쉬는 것도 잊을 만큼 경악했다. 여인의 눈동자는 평범한 눈이 아니었다. 흰자의 가장자리에는 12개의 기호가, 홍채의 중심엔 초침과 분침, 그리고 시침이 눈동자에 그린 그림처럼 12기호를 가리키고 있었다. 그것은 확실히 움직이고 있었다. 오만이 그녀의 눈을 본 순간 초침이 한 칸 움직인 것이 그것을 증명했다. 여인의 눈은 하나의 작은 시계였다. 시계의 형태를 가진 눈동자. 사람들에게 들킨다면 마녀나 악마로 몰릴 소지가 충분했다. 오만은 여인이 안대를 쓴 이유를 깨닫곤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다. 여인은 곧바로 전신을 가린 푸른 로브를 벗었다. 여지없이 오만의 눈이 달처럼 휘둥그레졌다. 여인의 등에 솟아있던 것은 등뼈도 혹도 아니었다. 금방이라도 부서질 듯 거미줄 같은 균열이 잔뜩 가있는 황금색 태엽장치가 그녀의 등에서 째깍거리며 돌아가고 있었다. 빵집에서 들었던 기분 나쁜 웃음소리. 그것은 웃음소리가 아니라 태엽이 내는 소리였던 것이다. 오만의 몸이 아득해지는 정신과 함께 휘청거렸다. 문고리라도 잡지 않았더라면 바닥에 꼬꾸라졌을 정도로 맥이 빠졌다. 밀랍 인형처럼 핏기 하나 없는 새하얀 피부와 등에 달린 태엽장치, 그리고 시계 눈동자. 여인은 인간이 아니었다. 인간이 아니면 무엇일까? 마녀? 악마? 오만이 입에 담아두었던 말을 여인이 대신 말해주었다. 마치 그의 마음을 읽기라도 한 듯이. 제 이름은 고요 아르토제. 영겁의 시간 속에서 고통받고 있는 마녀입니다. 흉부 위로 납덩이가 떨어진 듯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마녀와 접촉한 사람은 즉시 종교 재판에 회부되어 화형을 당한다는 이야기를 어디선가 들은 적이 있었다. 당장 마녀를 내보내지 않는다면 큰 곤혹을 치르리라는 것은 명약관화했다. 오만이 그녀의 어깨를 붙잡으려는 찰나 고요는 캔버스를 집어든 채 나지막이 읊조렸다. 오만 시드퍼, 당신에게 그림을 부탁드리려고 왔습니다. 그 말에 오만은 고요를 향해 뻗었던 손을 황급히 거두었다. 한밤중에 찾아온 마녀가 레오나드 같은 인류 화가도 아닌 하루 벌어먹고 살기도 빠듯한 엉터리 화가에게 그림을 의뢰하다니 누구라도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을 것이다. 무엇보다 화가로서 받은 첫 의뢰가 마녀에게서 받은 것이라고 생각하니 모골이 송연해졌다. 더군다나 마녀와 엮여 화형대로 올라가는 건 그리 유쾌한 일이 아니었다. 오만은 가차없이 고개를 가로저었다. 고요는 무미건조한 눈으로 오만의 눈을 응시했다. 그녀의 눈은 인간이 볼 수 없는 신비한 무언가를 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주었다. 밤하늘에서 별을 찾는 게 아닌 별 너머의 무언가를 찾는 듯한 매혹적인 시선에 오만은 잠시 동안 그녀의 눈 속으로 들어가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 오만의 얼굴이 순식간에 홍당무처럼 붉어졌다. 고요는 아무 말 없이 품속에서 작은 주머니 2개를 꺼내 오만에게 건넸다. 둘 다 묵직했지만 좀 더 묵직한 쪽을 열자 오만은 고개를 갸웃거렸다. 주머니 속에는 물감이 담긴 작은 통들이 강변의 조약돌처럼 담겨 있었다. 다른 주머니에는 골동품으로 보이는 낡은 회중시계가 들어있었다.
고풍스러운 문양과 부드러운 시계 소리를 가진 물건이었으나 100년은 된 것 같이 낡아빠진 시계라 오마는 지저분한 것을 보듯 눈살을 찌푸렸다. 고요가 침착하게 입을 열었다. 그 마법의 물감으로 그린 것은 영원히 지워지지 않아요. 제가 원하는 그림을 그려주신다면 그 물감을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의뢰비는 그 시계로 충분하다고 생각되는군요. 이런 낡은 시계가 말입니까? 고요는 빙그레 미소 지었다. 그것은 위대한 시계공 파도 하르페의 세 번째 작품이죠. 다른 사람들은 그것을 시간의 요람이라고 부르더군요. 파도 하르페라는 이름에 오마는 외마디 비명을 지르며 경외 어린 눈으로 회중시계 시간의 요람을 바라보았다. 100년 전에 죽었다고 알려진 위대한 시계공의 세 번째 작품. 시계 뒷면의 장미 문양에서부터 가느다란 시계바늘까지 예술적인 조각품 그 이상의 아름다움을 갖고 있다는 전설적인 시계였다. 게다가 오래전에 사라졌다고 알려진 시간의 요람이라면 문화의 거리라고 했던가요? 이 시계를 황제에게 바친다면 당신은 이곳을 다스리는 영주가 될 수도 있겠죠. 더 이상 협상의 여지는 없었다. 집세조차 내지 못해서 쫓겨나는 일이나 마녀와 내통한 죄를 물어 화형당하는 일이나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에선 피차 일반이었다. 오마는 아무 대답 없이 시계와 물감을 바라보는 것으로 의뢰를 받아들였다. 문득 한 가지 의문이 오만의 머릿속을 스쳤다. 그는 고요에게 질문했다. 어째서 나 같은 자에게 그림을 맡기는 겁니까? 이 시계 정도라면 레오나드 같은 녀석에게 맡기는 게 나을 텐데요. 그야 당신이 아침에 떠드는 소리를 들었으니까요. 레오나드와 쌍벽을 이룬다는 화가에게 일을 맡기는 게 그리 이상한 일인가요? 당연한 걸 묻는다는 듯 고개를 갸웃거리는 고요의 얼굴에 오마는 붉어진 얼굴을 감추기 위해 고개를 수그렸다. 고요는 다시 안대와 로브를 착용하고서 문 밖으로 나가려다 불현듯 다시 고개를 돌렸다. 참, 무엇을 그려야 하는지 말해주지 않았군요. 그러니까 어느 시계공을 그려주세요. 회청색 눈동자를 가진 갈색 머리칼의 당돌한 청년이면 충분해요. 고요는 그 말의 마지막으로 시계 소리와 함께 사라졌다. 오마는 멍한 눈으로 한참이나 시계와 물감 그리고 캔버스를 쳐다보았다. 이것은 꿈인가? 그가 정신을 차렸을 땐 이미 새벽이 다가오고 있었다. 혹시나 꿈은 아닐까 싶어 볼을 꼬집었지만 아픈 것은 둘째치고 시계와 물감은 여전히 바닥에 놓여 있었다. 오마는 떨리는 손으로 붓과 물감을 집어들었다. 마녀에게 의뢰를 받았다는 것은 생각지도 못한 보수를 받을 기회이기도 했지만 달리 말하면 의뢰를 성공하지 못했을 시 마녀의 분노를 사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했다. 이제는 목숨이 달린 일이었다. 오마는 분주하게 연필을 들고 스케치를 시작했다. 잘못하면 목이 날아갈 판이라 그는 최선을 다했다. 갈색 머리카락을 가진 회청색 눈의 소년이 엉터리 화가의 손끝에서 서서히 윤곽을 드러냈다. 레오나드의 스케치에 비하면 형편없었지만 어차피 의뢰를 맡긴 것은 그녀였기에 오마는 거침없이 스케치를 완성해 나갔다. 스케치를 마친 뒤 오마는 고요가 건네준 물감을 개봉했다. 평범한 물감처럼 보였지만 오랫동안 물감을 들여다보면 마치 별빛이 섞인 것처럼 은은한 빛을 냈다. 그녀의 말로는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물감이라고 했지만 엄연히 마법의 물감이니만큼 또 다른 효과가 숨겨져 있을 것 같았다. 마법의 물감이라고 의식하자 붓에 닿는 감촉까지 달라진 느낌이었다. 아니, 실제로도 그랬다. 물감이 묻은 붓이 오만의 손을 이끌었다.
오만의 입꼬리가 올라가기 시작했다. 레오나드 녀석은 이런 물감을 써본 적도 없겠지. 물감의 힘은 대단했다. 붓을 쥔 오만이 번지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한 순간 색이 번지지 않았고, 물감이 말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자마자 원하는 부분이 금세 말라버렸다. 물감만 팔아도 성 한 채는 우습게 사겠구나 싶었지만 시계가 있었기 때문에 돈에 대한 욕심은 쉽게 떨쳐버릴 수 있었다. 스케치에서부터 채색까지 불과 한나절 만에 완성되는 기적에 오만은 저도 모르게 혀를 내둘렀다. 게다가 그림도 어딘지 모르게 마음에 들었다. 이 모든 것이 물감 때문일까 싶어 오만은 신에게 보내는 듯한 경건한 눈길로 물감을 내려다봤다. 다만 그림에 한 가지 흠이 있다면 시계공의 손이 비어있다는 것이다. 시계공이라면 모름지기, 그럴듯한 모양의 시계라든지 반짝거리는 작은 톱니바퀴라든지 둘 중 하나는 들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오만은 고요에게서 받은 시간의 요람을 그대로 베껴서 시계공의 손에 그려넣었다. 스케치만 오래 걸릴 뿐 채색은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자신에겐 마법의 물감이 있었으니까. 천천히 하지만 확실히 완성되어가는 시계의 모습에 오만은 탄성을 내질렀다. 어쩌면 물감과는 별개로 자신에게 레오나드에 버금가는 재능이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다. 이제 다시 시계를 주머니에 넣으려는 순간 오만은 이상한 낌새에 붓질을 멈추고 주변을 살폈다. 시계가, 영주의 자리도 우습게 살 수 있는 비싼 시계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있었다. 오만은 머리털이 곤두설 정도로 펄쩍 뛰었다. 침대 밑에서부터 시작해서 방 안을 샅샅이 뒤졌지만 시계는 나오지 않았다. 작은 물건도 아닌 주먹만한 회중시계가 가구도 침대와 책상뿐인 단칸방에서 감쪽같이 사라진다는 건 불가능했다. 그러나 그것은 오만의 눈앞에서 실제로 일어났다. 오만이 오열하면서 침대를 다시 한번 뒤집을 무렵 문 두드리는 소리와 함께 집주인의 목소리가 들렸다. 이봐, 오만! 혼자 뭘 하는데 이리 시끄러워! 노크는 형식일 뿐이었고 집주인은 거침없이 문을 열었다. 깡마른 노인은 신경질적인 얼굴로 방에 들어서자마자 몸을 움찔거렸다. 방이 난장판이 된 것보다도 오만이 그림을 완성했다는 사실은 두 눈으로 보고서도 믿을 수가 없었다. 게다가 쓰레기통에 던지고 싶은 그림이 아니라 미술관에 걸려도 손색이 없을 만큼 수준 높은 그림이었다. 특히 시계가 그려진 부분은 집주인이 그림 속의 시계를 바라보며 말을 더듬거렸다. 오, 이럴 수가. 이건 마치 시계를 그대로 그림 속에 집어넣은 것 같군. 이 살아 움직이는 것 같은 시계바늘. 게다가 시계를 쥔 청년의 모습에도 위화감이 없어. 마치 이 청년이 저 고풍스러운 시계를 정말로 만든 것 같아. 이봐, 오만. 이걸 정말 자네가 그렸나? 얼마에 팔 생각이지? 그때까지도 오만은 사라진 시계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머리를 쥐어뜯고 있었다. 오만은 무기력한 목소리로 작게 중얼거렸다. 임자 있는 물건이니 팔고 싶어도 못 팝니다. 그건 그렇고 이 방에서 저것 같은 회전시계 못 보셨습니까? 집주인은 한두 번 바닥을 슥 훑는가 싶더니 어깨를 으쓱하며 고개를 저었다. 그 다음 그에게 쭈글쭈글한 손을 내밀었다. 그나저나 집세는 어떻게 됐나? 오늘 내려준다며. 오만은 이를 갈며 눈을 내리깔았다. 시계만 사라지지 않았더라면. 집주인은 혀를 차면서 얼굴을 구겼다. 하지만 역정을 내거나 그를 내쫓지는 않았다. 집주인의 눈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캔버스 속의 그림에 머무르고 있었다. 집주인의 마른 입술이 움직였다. 이 정도 실력이라면 나도 자네에게 그림을 맡겨보고 싶군. 내 초상 하나 그려주게. 마음에 들면 한 달치는 없던 걸로 해줄 테니까.
오마는 하는 수 없이 물감과 붓을 들었다. 노인이 침대 위에 앉아서 자세를 잡자 화가의 손에 들린 붓이 춤을 추듯 캔버스 위에서 미끄러졌다. 순간 노인의 몸이 움찔거렸다. 스케치도 없이 바로 물감을? 허나 그림은 무섭도록 빠른 속도로 그려졌다. 스케치가 없어도 물감은 집주인의 모습을 그대로 베끼고 있었다. 자글자글한 주름하며 툭 붉어져 나온 광대뼈까지도 완벽히. 이번에는 한나절도 걸리지 않았다. 1시간이면 충분했다. 오만에게는 마법의 물감이 있었으니까. 귀찮다는 투로 그림이 완성되었다고 말하며 오만은 침대 위로 시선을 옮겼다. 그리고 경악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멀쩡하게 침대에 앉아있던 노인네가 연기처럼 사라져버렸다. 오로지 캔버스 속에만 신경질적인 표정을 하고 있는 노인이 버젓이 앉아있을 뿐이었다. 사라진 시계와 사라진 집주인. 오만은 두려움으로 잠식된 눈동자를 굴려 물감을 노려봤다. 그제야 그는 마법의 물감이 가진 진정한 힘을 깨달았다. 그림의 대상을 캔버스 속으로 옮겨버리는 악마적인 힘. 그러나 이대로라면 노인 실종 사건의 한가운데에 자신이 말려들 것이리라. 그 순간 오만의 몸이 용수철처럼 문 밖으로 튕겨져 나갔다. 그리고 오늘 하루 집주인을 보지 못한 것처럼 집주인의 딸에게 능청스레 물었다. 영감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집수에 대해서 드릴 말씀이 있는데. 그러자 집주인의 딸은 눈을 멀뚱멀뚱 뜨고 오만에게 되물었다. 영감님이라뇨? 저희 집에 영감님 소리를 들을 만한 사람은 없는데요? 망치에 얻어맞은 것처럼 머리가 복잡해졌다. 오만은 대충 둘러대고는 다시 방으로 올라왔다. 물감의 두려울 정도로 무서운 힘이 오만의 심장을 두근거리게 했다. 그림으로 그려진 이는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사라진다. 하지만 두려움도 잠시. 오만은 어느새 입가에 미소를 머금고 물감과 붓을 쥐고 있었다. 이번엔 또 누구를 그려볼까? 오만의 마음을 읽기라도 한 듯 물감이 묻은 붓이 저절로 움직였다. 언젠가 자신을 엉터리라고 폄하했던 비평가. 레오나드를 추종하며 다른 화가들을 바보 취급했던 멍청한 여자. 그림 하나, 사람 한 명을 화폭에 담을 때마다 오만은 가슴 깊은 곳에서 터져나오는 우레 같은 욕망에 웃음 지었다. 레오나드 따위가 문제가 아니야. 이제 이 거리, 아니, 이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화가가 바로 나라고. 흥분의 도가니 속에서 오만은 이번에 익숙한 인물을 그리기 시작했다. 햇살에 젖은 금발과 우수 어린 푸른 눈, 캔버스에 그림을 그리고 있는 젊은 청년. 오만의 붓끝에서 레오나드가 그려지고 있었다. 오만은 언제나 레오나드의 그림에 혹평을 보내면서 자신이 곧 그를 뛰어넘을 거라고 호언장담을 해왔다. 그때마다 사람들이 오만을 미치광이 취급했지만 지금은 어떤가? 이제 레오나드라는 화가는 기억 속에서, 역사 속에서 사라지고 그 대신 오만이라는 화가가 그 자리에 우뚝 서리라. 그림 속 레오나드는 귀족의 침실에서 그림에는 나타나 있지 않은 누군가를 캔버스에 담고 있었다. 레오나드의 얼굴에 옅은 미소가 걸렸다. 그리고 있는 그림이 퍽 마음에 든다는 표정이었다. 그림 속에서 그리는 그림이 그의 마지막 그림이 되리라는 생각에서 기인한 오만의 작은 배려였다. 어제 저녁부터 아무것도 먹지 않았지만 전혀 배고프지 않았다. 그저 이렇게 누군가를 원하는 대로 그리는 것이 마냥 즐거웠다. 빵찍 점원에게 허튼 소리를 하는 것도, 누군가의 그림에 혹평을 다는 것도 지금의 즐거움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 오만은 이마를 타고 흐르는 땀방울을 훔칠 생각도 못하고 계속해서 그림을 그려나갔다. 창가가 노을에 물들 무렵 마침내 오만은 레오나드의 눈동자에 색깔을 입혔다. 모든 것이 끝났다.
이제 레오나드라는 사람은 이 거리에 존재하지 않았다. 마법의 물감이 있었는데도 이번에는 시간이 조금 걸렸다. 그 때문인지는 몰라도 완성된 그림은 훌륭하다 못해 경탄을 금치 못할 수준이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오만의 눈에선 눈물이 흐르고 있었다. 허무하게 사라진 라이벌 탓이었을까? 적어도 물감을 손에 넣기 전에는 화가로서의 값싼 자존심이라도 남아있었는데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훌륭한 화가를 사라지게 한 순간 오만의 마지막 자존심은 산산이 부서졌다. 레오나드의 그림을 그리면서 화가의 긍지마저도 그려넣은 것이다. 눈의 가시가 사라졌는데 왜 기쁘지 않지? 오만은 흐르는 눈물에 의문을 보이며 소매로 눈물을 훔쳤다. 그러나 가슴은 더욱 먹먹해졌다. 대체 이유가 뭘까? 오만은 레오나드에게 단 한 번도 자신의 그림을 보여주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리고 자신이 언젠가 레오나드의 면전에 대고 그의 그림에 혹평을 보냈던 것을 기억했다. 그때 레오나드는 엷은 미소를 지으며 오만에게 고맙다고 했었다. 모두가 인정하는 인류 화가가 그림 하나 완성하지 못한 엉터리 화가의 혹평을 겸허히 인정한 것이다. 오만 시드퍼라고 하셨나요? 언젠간 기회가 된다면 당신과 그림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가식적인 자식. 오만은 당시 그 말을 듣고 입꼬리를 비틀었다. 레오나드의 말이 다시 한번 귓전을 울렸다. 제 그림이 많이 부족하다는 건 알고 있어요. 하지만 사람들은 항상 제 그림에 호평만 늘어놓죠. 그래서 저는 당신을 만나서 기뻐요. 당신이라면 저를 진정한 예술가로 만들어줄 것만 같거든요. 그때부터였던가. 레오나드의 라이벌임을 자칭하면서 거리를 쏘다니기 시작했던 것이. 결국 그와 그림에 대해 이야기하는 일은 없었다. 돌이켜보면 무척 아쉬운 일이었다. 그림 한 장. 오늘 그린 것들 중 하나만이라도 그에게 보여줄 것을. 어린 녀석의 오만함이라고 치부하지 말고 한 번쯤은 그와 이야기해볼 것을. 오만했던 것은 자신이었다. 오만은 눈을 감았다. 어떻게 해야 이 마음을 달랠 수 있을까? 한참 뒤에야 오만은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았다. 그리고 눈을 떴다. 그래, 이 그림은 아직 완성되지 못했군. 그래서 이토록 가슴이 시린 거였어. 혼잣말을 중얼거리던 오만의 손에 캔버스 하나가 들렸다. 그것이 그가 가진 마지막 캔버스였다. 오만은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레오나드를 그린 그림과 똑같은 배경이었다. 다만 이번에는 레오나드가 보고 있던 침대 쪽을 중점적으로 그려나갔다. 침대 위에는 한 명의 화가가 건너편 의자에 앉은 누군가를 캔버스에 담고 있었다. 젊은 무명 화가의 입가엔 미소가 걸려 있었다. 오만은 문득 붓질을 하던 손이 점점 가벼워짐을 느꼈다. 눈을 살짝 돌리니 그의 몸이 하얀 연기가 되어 사라지고 있었다. 하지만 그런 것에 신경 쓸 겨를은 없었다. 진정한 예술가들은 모든 시간을 자신의 작품 속에 할애하는 법. 천천히 자신의 존재가 사라지기 시작했지만 오만은 붓질을 멈추지 않고 그림을 그렸다. 완성되기 전에 사라져버리면 어쩌나 싶은 걱정만 조금 들었다. 그림이 거의 완성되었다. 한 군데만 손보면 모든 것이 완벽했다. 오만은 그림을 완성하기에 앞서 레오나드의 그림과 방금 그린 그림을 나란히 이어붙였다. 귀족의 침실에서 서로를 그려주는 두 젊은 화가의 모습은 오만이 보아도 혹평할 데가 없는 훌륭한 그림이었다. 지금 이 위대한 작품을 완성하는 자리에 레오나드가 없다는 사실이 아쉬웠다. 오만의 손에는 더 이상 물감이 들려있지 않았다. 마법의 물감은 그림 속의 오만이 가지고 있었다. 이 세계에 자신에게는 더 이상 필요 없는 물건이기에 미련은 없었다.
오마는 씩 웃으면서 오만의 눈동자에 색을 입혔다. 마지막으로 두 폭의 그림을 향해, 정확히는 레오나드를 향해 피식 웃어 보였다. 그러면서도 그는 끝까지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만일 내가 붓을 잡지 않았더라면 우리의 이야기는 조금 달라졌을까? 그리고 모든 것은 끝났다. 아무도 없는 빈 방에 작은 시계 소리가 울려 퍼졌다. 모든 것이 끝난 직후 싸늘한 달만 오롯이 빛나고 있을 때 푸른 로브를 입은 가녀린 체구의 여인이 방에 들어왔다. 고요였다. 그녀는 바닥에 널브러진 수많은 그림들을 제쳐두고 단 하나의 그림만을 가져갔다. 한 명의 시계공이 그려진 그림을. 그리고 미련 없이 방을 나섰다. 그녀의 입에서 앳된 소리가 흘러나왔다. 달라졌겠죠. 하지만 저는 붓을 잡은 당신이 더 마음에 드는걸요. 물론 당신의 그림도. 그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아무튼 그림은 고마워요. 고요는 밤의 어둠과 함께 시계 소리를 남기고 사라졌다. 그림 속의 시계에서도 그와 비슷한 소리가 째깍거리는 것 같았다. 오늘은 의외로 한타지였죠? 그런데 재미있었어요. 고3. 복정고면은 여기 어디 멀지 않은 곳에 복정역이 있던데 그쪽 동네 학교였던 걸까요? 자, 읽어주는 유니밍 반 여러분,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스즈